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법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일 반복되는 패턴으로 굳어질 때쯤 저는 더 이상 제 감각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된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상했던 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맥주잔 하나 겨우 들고선 다음날 보고서를 걱정하던 사람이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박적인 성실함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오히려 그 열정이 안쓰럽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퇴근이 잦아지고 집에 늦는 날이 많아졌을 때조차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부담이 크니까 더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챙기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한테 오늘도 수고했어. 몸 좀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내의 눈가는 일순간 흔들렸지만 곧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야근을 간다고 하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선 겁니다. 평소 출근할 땐 파운데이션도 대충 바르고 머리를 질끈 묶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이라인까지 선명하게 그리고 립스틱 색도 짙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라도 있어? 아내는 크게 당황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그래. 팀장이라고 너무 대충 다닌다고 뭐라 해. 그 한마디에 저는 특별히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겼죠. 하지만 묘한 의문은 마음 한쪽에 남았습니다. 왜 하필 야근이 있는 날만 그렇게 꾸미는 걸까? 보고서 작성이나 회식 준비 같은 업무라면 굳이 밤 늦게까지 그런 모습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폰이 테이블 위에 무심히 올려져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가끔 연락이 겹칠 땐 제가 대신 확인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휴대폰에 지문인식을 걸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잠금을 걸었어? 그러자 아내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보안 때문에라도 다 잠가야 한대. 회사에서도 주의 주더라. 그럴싸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저도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내는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시라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곧바로 가져가 테이블에서 치워버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두고 다닐 사람이 그렇게까지 조심한다는 게 분명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서히 뭔가 차갑게 가라앉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 제 신체 리듬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졸림이 밀려왔습니다. 자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알람이 4-5개나 울려도 듣지 못하고 출근 시간에 겨우 몸을 이끌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원래 잠귀가 밝은 편이었기에 이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했고 무기력감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병인가 싶어 건강검진도 예약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넨 생강차에서 이상한 향을 맡았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순간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인 풀내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야? 생강차 맞아? 하고 묻자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꿀이랑 감초 좀 넣었어. 요즘 감기 유행한다잖아. 그 말에 잠시 안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도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벽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알람도 못 듣고 아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전혀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따뜻한 우엉차를 직접 끓여왔다며 제 손에 쥐어주었고 세탁한 수건까지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오늘은 좀 푹 자. 알겠지? 그 목소리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한순간 안도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를 마시고 소파에 기대보았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겠는데 눈을 비비고 주변을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방도 욕실도 심지어 신발장에 있던 구두 한 켤레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가 제 휴대폰에서 위치 추적 앱을 지워버린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제 폰을 만지던 모습을 봤는데 그때였던 건가? 왜 그랬던 건지 하나하나 조각이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식탁 위 머그잔을 보았을 때 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액체의 색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어두우면서 탁한 색이 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매번 내게 건네던 차 속에 수면 유도 성분 같은 무언가를 섞고 있다는 걸 몇 날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속이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단 말인가.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하지만 곧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늘 일정한 패턴일 때 그날 밤의 불길한 직감은 가장 명확한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수요일 밤, 토요일 새벽. 그리고 그때마다 제 몸은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차를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입에 머금고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버렸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을 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언젠가 또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안방 불을 끄고 나가자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눈을 떠 옷을 걸치고 준비해둔 차 열쇠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미리 주차해둔 차 안에서 아내가 호출한 택시를 따라가며 이 모든 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고급 맨션.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남자 하나가 아내를 마중했습니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깊게 잠든 틈을 이용해 수면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틈을 파고들어 다른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싸늘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집 안에서 불을 켜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자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 좀 보고 왔어. 야근팀이랑 새벽까지 회의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느낀 의심은 현실이었고 믿음은 배반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내의 배신을 눈치채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애원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믿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쥐어야 할 건 단 하나,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감정의 불꽃 대신 차갑고 완벽한 증거만이 저를 지켜줄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의 출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차로 아내를 회사에까지 태워주는 척하면서 차량 블랙박스를 조정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꿔 조수석 쪽이 선명히 잡히도록 해두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내의 얼굴을 기록하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차 안에서 오가는 대화, 아내가 받는 전화까지 전부 저장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출근하던 중 차 안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이미 그 장면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처럼 해줘. 나중에 얘기할게. 그 순간 제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처럼이라는 익숙한 말. 그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날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인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기에 상대방도 아내도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하나만으로도 아내가 그동안 꽤 오래 이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루 뒤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녹취 장치였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구해 아내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곧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켜져 있던 녹음기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눈치 못 챘어. 완전 숙면이야. 그럼 이번 주에도 그 호텔로 갈까? 거긴 위험해. 너희 집으로 가. 그 대화가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다시 한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미 드러날 수 있는 호텔 숙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자의 집을 드나드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안심한 채 내뱉은 그 대화는 아내의 위선과 배신을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저는 그때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많은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제 손으로 따라붙는 것보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더 정확하고 위험 부담이 적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결과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몇 장. 수요일 밤 아내가 동네 골목을 걸어 나와 택시에 오르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촬영된 사진은 새벽 1시 45분 상간남의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새벽 4시 반쯤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나와 택시에 타는 아내의 모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화장기 진한 얼굴로 평소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한마디 말 없는 무표정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웃음을 숨기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차가운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말자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가 사용하는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에도 접근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씻으러 들어간 틈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도 자동 로그인 상태였고 별 다른 절차 없이 메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K 부장. 그 사람은 아내가 무심코 집에서 언급하던 상사였습니다. 술자리에서는 귀찮은 상사 일할 땐 잔소리 많은 윗사람이라고 말했었지만 그 메일들 속에서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그날도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본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와인 준비해뒀어. 이번엔 같이 영화도 보자. 그리고 첨부된 한 장의 사진. 회색 코트를 입은 아내가 소파에 앉아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어져 온 불륜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메일을 캡처했고 원본까지 전부 USB에 옮겨 저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탐정 사진, 이메일 원본까지. 이제 제게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차례로 보여주자 그는 처음부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륜,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의심만 하던 제게 이 말은 처음으로 확실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는 법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날 밤도 아내는 변함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얼굴이 좋아졌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아내는 제 웃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차를 입술만 적신 뒤 변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모든 증거를 갖춘 채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에게는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식 소송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서류가 그들의 손에 전해질 순간 제가 준비해온 차갑고 긴 전쟁이 비로소 시작될 터였습니다. 소송장이 발송된 날 밤 저는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퇴근한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에 놓인 등기 우편 봉투를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등기 라벨에 선명하게 적힌 가정법원이라는 글자. 아내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집어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몇 장 안 되는 문서였지만 그 안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중얼거릴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그녀는 그제서야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후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성이나 자책이 아닌 그저 들통난 사람의 당혹감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을 통해 통지가 전달된 상간남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업무상 친하게 지냈을 뿐이다. 오해다. 증거가 없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아내까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온 사실이 그 허망한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소송 관련해서 확보하신 증거 제가 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쉰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도 남편의 배신을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녹취록, 이메일 캡처, 탐정 보고서까지 USB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삶을 짓밟힌 또 한 사람, 이제는 같은 배신을 응징해야 할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네 이웃 사이에서도. 아내는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고, 회의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었던 아내는 순식간에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인들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격히 무너진 사람은 상간남이었습니다. 상간남 K 부장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까지 있던 그는 제 소송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에게도 부정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곧 회사로부터 사실상의 해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단 몇 줄의 징계 공문으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장시간 나오지 않는 일도 잦아졌다더군요. 자신감으로 번득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외면당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아내의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있던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잠깐의 실수였어. 우리 가정을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당신이랑 아이 없는 집에서 외롭게 버티려다 보니 잠깐 잘못된 거야. 제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말 내가 숨죽여 택시 타던 그 새벽에 했었어야지. 내가 약에 취해 눈도 못 뜨던 시간,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던 그 순간 말이야. 그때는 왜 아니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거실 어둠 속에서 홀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회사 내 소문은 돌고 돌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내 관계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있었던 남자가 해임됐는데 도대체 왜 그녀만 남아있느냐는 수군거림을 시작했고 결국 아내의 자리는 차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끝내 그녀는 휴직계를 제출하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갔어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장에서 같은 칼날에 찔린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 절차 자리에서 상간남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저를 더 웃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씨, 즉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유혹했고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배신은 배신으로 답했고 한때 같은 죄를 나눠지던 공범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제 편에 운명이 서 있다고. 며칠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남은 손해배상 4천만 원, 아내는 저에게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혼외 관계, 배우자에 대한 기망,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점. 단순한 위로나 도의적 문제로 흐릴 수 없는 엄연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에 든 이 문서 한 장이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과 의심, 치욕을 단칼에 정리해준 증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부모조차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우린 딸을 꾸짖을 말밖에 없네. 참으로 미안하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 그마저 아내는 큰 상처로 받아들였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는 걸. 상간남은 결국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아내는 회사조차 떠나 방 안에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죄책감이, 사회의 잣대가 그들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창문 밖 아침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다. 아내가 직장에서 휴직을 선언한 뒤 집 안에는 더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예전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출근 준비로 드라이 소리, 화장대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발소리, 급하게 깎아놓은 김치전이 식탁에 놓였고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둡게 드리워진 커튼, 닫힌 방문, 식탁 위엔 밥 대신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핸드폰을 꼭 쥔 채로 누구에게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듯 없는 듯 집안 어딘가에서 가라앉아 있는 게 이제는 제게 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무기력과 의심, 수면제에 취해 버려야 했던 굴욕적인 새벽들을 떠올리면 이 침묵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숨 쉴 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안을 환하게 달구는 건 그녀가 켠 스탠드 조명 하나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게만 해줘. 지금까지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까지 완전히 잃는 건 무서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중심은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상실, 자기의 무서움. 그 두려움이 사랑보다,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더 앞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내 믿음도, 내 시간도, 내 청춘도. 그런데 너는 그걸 발로 차버렸어. 그럼 그 대가도 감당해야 해.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 무릎이 무거워져 바닥에 닿았고 그날 밤도 결국 그녀는 거실 바닥에서 자신이 뿌린 외로움 속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간남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소송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그쪽 덕분에 저도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정도 이제 정리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가지 않도록 제가 감당하려 해요. 그리고요, 저도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넣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깊은 동지애와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묘한 공감. 그제야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칼날의 베인 또 한 사람이 제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 중 상간남은 배신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일은 A씨, 즉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유혹했고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녀가 남편과는 사실상 끝난 사이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씁쓸하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 약속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는 서로의 목줄을 죄는 증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배신의 본질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는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배신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진술서는 제게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법원 조정이 열렸을 때 아내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해도 당신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내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허점도 실수도 다 감쌌지.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 믿음 자체가 바보 같았다는 걸.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상간남은 4천만 원 손해배상, 아내는 제게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명확했고 반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회사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상간남은 공식적으로 해임됐고 그의 이름은 인사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평생을 쌓은 경력조차 하루아침에 잘려나갔습니다. 아내 또한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언비어가 스스로 만든 치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끝내 휴직계를 넘어 퇴직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책상 위 물건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술에 취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볼은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어. 근데 난 그냥 잠깐 도망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더라. 그 순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떠난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건 자기 연민뿐인 공허한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생활비 문제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값도 밀렸고 보험료도 내야 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는 서랍 속에서 그녀가 직접 쓴 각서를 꺼냈습니다. 절대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적힌 서류. 그리고 통장 내역서 몇 장. 그녀가 상간남에게 돈을 몰래 송금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내려앉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상간남은 회사에서 해임된 뒤 지방으로 내려가 중고차 매장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잘 나가던 대기업 간부였지만 이제는 덜컥거리는 차 문을 열며 손님을 기다리는 신세라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 직장, 인간관계 모두를 잃고 외딴 지역에서 숨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균형을 찾는구나. 아내 또한 더 이상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딸을 용서할 수 없네. 정말로 미안하네. 차라리 모르는 사이로 생각해줘. 그 말은 곧 딸과 부모 간의 관계까지 끊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사회에서조차도 외면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막힌 건 여전히 그녀가 스스로를 피해자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분노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녀를 제대로 심판하고 있구나. 더 이상 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사건의 뒤를 캐내느라 불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이 텅 빈 공기야말로 제게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마치고 이삿짐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마무리할 것들만 남은 채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이미 남남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같은 지붕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남남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서로의 기척을 느껴야 하는 얄궂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한없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대답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걸음을 따라 숨을 고르듯 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땐조차 작은 소리를 줄였고 화장실 문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차라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난날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녀는 이제 사라졌고 발소리 하나에도 움찔거리는 존재, 편안한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 하나의 움직임조차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 그 압력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그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마음속 깊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무덤 속에서 살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직장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퇴직서를 제출하고 한마디 소란 없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짐을 보는 순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여러 명의 후배를 이끌던 팀장이 지금은 단 한 사람의 편도 얻지 못하고 서류 봉투 하나만 쥔 채 회사를 떠났던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질 듯 제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었어.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난 그냥 도망칠 구멍이었어. 잠깐 쓰다 버린 도피처였을 뿐이었어. 거실 공기를 울리는 울부짖음이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감정도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럼 그 새벽 3시의 발걸음은 뭐였던 거지? 내가 약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쓰러져 있었을 때 내가 그 남자의 집 문 앞을 열던 그 순간은 뭐였지? 며칠 후 아내는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활비 좀 줄 수 있어? 카드값도 밀렸고 보험료도 나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제가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오래전 그녀가 직접 썼던 각서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귀. 그리고 은행 내역서 속 송금 기록. 그녀가 상간남에게 은밀히 보냈던 돈의 흔적들. 그 증거 앞에서 아내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떨군 채 자신의 이전 모습을 회피하듯 무너졌습니다. 한편 상간남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본부장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 중고차 매장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거엔 정장을 입고 화려한 회의실을 누비던 사람이 이제는 낡은 차 문을 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뒤 새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매장에서 손님과 마찰을 빚어 결국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아이 학비, 병원비, 투자금. 하지만 정작 그의 가족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 없는 삶, 일 없는 삶, 돈 없는 삶 속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균형을 찾는구나. 그러나 아내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사회적 체면도 잃고 심지어 친정에서도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모조차 등을 돌린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지인들에게는 나도 힘들었다. 외로워서 그랬다. 는 말을 반복하며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통할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각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분노조차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녀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남은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이잖아. 내 몫도 있는 거야. 저는 녹음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상간남에게 했던 말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일이 커지면 내가 따로 모아둔 예금으로 빠져나가면 돼. 남편 모르게 넣어뒀어. 그 목소리와 기록은 재산 분할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녀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고 최소한의 몫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회적 체면마저 잃은 그녀는 결국 친정집으로 물러났습니다. 남편도 직장도 돈도 없이 남은 건 과거의 그림자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집을 비우며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과 창틀에 남아있는 흠집, 그녀가 서성였던 발자국, 웃음소리와 다툼이 뒤섞였던 기억.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흔적이 이제는 하나의 풍경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배신의 가시는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상간남은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제 앞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출근길을 걸었고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루하루 아내의 시선 하나, 말투 하나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언제 또 새벽같이 나갈지,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내뱉을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침대 위에서조차 의심의 그림자가 제 머리맡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자유, 속임수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제게 주어진 겁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굴레,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무슨 일 있었던 건데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저는 차분히 그리고 담담히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짧게 전했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내가 놓쳐서 아까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여자가 널 잃은 게 재앙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나 눈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걸 비워낸 뒤 진짜 제 자신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붙잡으려 발버둥쳤습니다. 어느 날은 불쑥 친정집에서 찾아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던 반찬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 저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반찬 먹어줄 사람 많을 거야. 다른 사람 주라.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발소리는 초라하고 공허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재우고 몰래 남의 집으로 향하던 발소리였는데 이제는 나지막하게 울리는 패배자의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간남의 전 아내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담담히 꺼내 놓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겐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먼 곳에 일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장을 지나온 생존자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였고 서로의 고통을 한마디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해주고 지탱해주는 관계. 묘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상간남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가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손님과 마찰을 빚어 쫓겨난 뒤 결국 일을 잃었다는 풍문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돌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이 학비가 모자란다, 투자가 막혔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외국으로 떠났고 아이들마저 그를 기억해서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내 아내와 웃으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좁은 호텔 방 안에서 눈을 마주쳤을 그 남자가 지금은 문자 한 통에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 그 비극적 전락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아내는 친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는 수군거림이 따랐고 결국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가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면증, 우울감, 자기혐오. 그녀의 지인들은 현실 감각이 무너질 정도로 무기력하다고 제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들은 제 마음은 동정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겪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마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냐는 마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새로운 집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너무 많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며 떠올려야 하는 기억은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에는 그녀와의 사진도 그녀와 함께 산 침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롯이 제 삶을 위한 조용한 공간, 과거의 그림자가 스며들지 않은 공기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면 커피를 내렸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도 들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나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얻었습니다. 분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철저하게 그들을 덮쳤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 아무 대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대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내 삶을 다시 찾았구나. 이삿짐 차량이 아파트 앞에 멈춘 날, 저는 빈집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박혀있던 못자국, 창틀에 스쳐 남은 얼룩, 식탁 모서리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 그 모든 흔적 속엔 지난날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웃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마지막 상자를 차량에 올리고 나서 손에 남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열고 닫았던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허공에 울릴 때 그 소리는 마치 지난 결혼 생활 전체가 내 뒤로 떨어져 나가는 종지부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사진도 익숙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오히려 제겐 평안이었습니다. 어제의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자가 없었기에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마지막 소송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상간 행위 관련 명백한 증거 존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가함.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명료한 이정표였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판결은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상간남이라는 꼬리표가 그의 이름 앞에 평생 따라붙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처음엔 몇 차례 전화를 통해 정말 미안하다. 제발 조용히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갔을 기회는 당신이 남의 가정을 은밀히 무너뜨리던 때 끝났습니다. 이젠 책임을 져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 이후 그는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변호인은 이미 그의 은닉 재산 일부를 확인했기에 곧바로 압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모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마저 이제는 우리도 손쓸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모든 빚을 짊어지고 매달 제 통장으로 위자료 일부를 송금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지칭할 때는 늘 상간남, 그 사람이라는 꼬리표만 붙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왔고 지인 네트워크에서도 손절당했으며 가족에게조차 버려진 남자는 이제 사회의 변두리에서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몰락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또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직장은 이미 그만두었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연락해오던 몇몇 지인들조차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가 그녀를 덮어버렸습니다.
최근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도 들려왔지만 그것이 그녀의 변명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느냐. 다 잃어도 당신까지는 잃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 그녀가 새벽마다 수면제를 섞은 차를 제게 건네며 몰래 사라지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기회를 버린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점점 제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책장엔 읽고 싶은 책이 들어섰고 식탁 위엔 늘 커피 향이 머물렀습니다. 주말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짓말을 추적하던 시간에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은 바다로도 떠났습니다. 한 번은 낯선 해변에 서서 신발을 벗고 찬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을 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깊이 잠든 제 몸 위로 스며들던 이상한 풀내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멀어지던 발걸음. 그때부터 이 모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조차 파도에 쓸려가듯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풍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분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합리화할 수 없는 명백한 선택이자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삶을 잃었고 상간남은 낙인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배신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결국 진실과 증거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다시 제 삶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를 마십니다. 제 얼굴은 예전처럼 피곤과 의심으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구나.